친구로서 마지막 부탁이 있어서 왔다. 부탁해라. 하와이로 가라. 네가 가라. 하와이. 지역주의와 이념 갈등을 부추기며 오랫동안 지역을 지배해온 정치 세력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해찬 대표가 개혁공천, 소위 물갈이 공천 현역 탈락시키고 이러한 모든 것을 정리한 다음에 스스로 대권 주자 내지는 정치 지도자급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당의 지금 불리한 수도권에다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울지 마라. 저쪽에 이제 황교안 대표 측 인사, 핵심 관계자라는 사람이 예. 오히려 이 판을 깨고자 하는 의도가 강한 것이 아닌가. 누구예요, 그 사람은? 네, 정치권 소식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뭐 총선 이제 한 5개월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히려 여당에서 더 발빠르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먼저 장관, 차관들, 전현직 뭐 총 동원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군요. 네, 시작은 한국당이 했지만 별 효과를 못 봤죠. 지금 네. 이제 민주당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3명의 인물을 발표하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발표했던 인물 자체가 대중적으로 그렇게 흥미를 끌거나 그런 분들은 아니었습니다. 네. 이후에 장 차관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장 차관들이 민주당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대충 거론되는 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경우에는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흥미를 끄는 데는 좀 주목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뭐 다른 분도 정경두 장관이라든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홍남기 기재부 장관의 경우 화면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주목을 받죠. 정경두 장관도 그렇고요. 성인모 장관, 산자부 장관은 상대적으로 덜 주목은 받습니다만은 뭐 대전 지역을 배경으로 혹시 거론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 중에서는 그나마 강경화 장관이 조금 이제 주목해볼 만하지 않는가 좀 그렇습니다. 일단 뭔가 독특한 캐릭터가 있으니까요. 네. 거기다 여성이다가 인데다가 네. 또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외교부 장관에서 한번 바꿔줄도 됐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네. 마침 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험지 또는 지금 야당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에 그렇죠. 투입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당장 떠오르는 게 나경원 원내대표가 있는 동작, 을 같은 경우 뭐 이런 적이 한번 고려를 하고 있어서 지금 여러 사람들 장관 얘기들이 되고 있지만은 그나마 흥미를 끌면서 한번 검토해볼 정도의 인물은 강경화 장관이 아니겠나 생각입니다. 물론 그냥 흥미를 끄는 것하고 그 지역구에서 경쟁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은 일단 장관으로서 뭔가 좀 현장에 뛰었을 때 흥미를 끌만한 대표적인 인물로서는 좀 강경화 장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민주당에서 이제 입당식 3명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뭐 전직 차관도 있었고 노무현 정부 때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분도 있고 비서관 하는데, 출신도 있고 하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인지도는 없는데 뭐 당 관계자가 이야기하기로는 그래도 어떤 지역에서는 강요 출신을 선호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요 출신 또는 지금의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 나가면 좀 인지도가 있거나 아니면 좀 좋아하는 분들이 있나요? 당과 상관없이? 이제 그 지역 특히 지방에 내려가면은 관료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평가는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높은 직위까지 갔다는 거. 지금 세 분 전부 다 보면 수도권도 있지만은 이제 뭐 경남 사천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지역 아니겠습니까? 충남 홍성 예산 이런 데서는 전직 뭐 차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중앙정부에서 있었던 중앙에서 활동을 했던 분에 대한 것들은 그 지역에서 아마 인지도가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앙에서 보는 거와 지역에서 보는 거는 완전히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민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오늘 영입한 세 분이 지역구가 굉장히 뭐 험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하튼 간에
총선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전문성 있는 사람과 네. 결국 이제 지역의 성을 갖고 있는 사람끼리 그 프레임을 만들어 갈 때 네. 당연히 이제 이번 3명의 임명을 하는 것은 그러한 그 총선이 갖고 있는 특유한 네. 나름대로의 그런 그 변수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대한민국은 대통령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여야 정치인들한테 꼭 좀 전달해주고 싶은 거는 뭐냐면 네. 대통령제가 잘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요. 네. 정부에 대해서 여야가 함께 견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장차관들을 전부 다 착출해가지고 예를 들어 당선이 된다면은 그 당선된 전 장차관이 정부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나요? 너무 지나치게 내각제적으로 대통령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나왔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현 정부만이 아니라 과거 정부에서 다 그렇게 해왔어요. 노무현 정부 때도 상당히 많은 2004년도 총선 때 뭐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에 착추설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요? 예를 들어서 저렇게 전 거의 낙하산식이거든요. 전혀 준비도 안 한 사람들을 단지 중앙정부에서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져가는 것은 큰 틀 속에서 보면은 이게 우리 정치를 좀 정상화시키고 그리고 국민을 대표한다면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나름대로 활동을 한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야지 저렇게 저는 너무 일방적으로 그냥 네. 착출해가지고 내려가는 그런 형태는 이제는 좀 지양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그럼 합니다. 제가 원장님한테 한번 예. 여쭤볼게요. 그러면 왜 민주당에서 강요 출신이 됐던 이렇게 보니까는 그 민주당의 의원이 한 명밖에 없는 강원도 일단 났고 또 영남 있었고요. 또 뭐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강경화 장관과 나경원 원내대표를 붙인다거나 예. 이 험지나 좀 어려운 곳에다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떤 프레임이나 어떤 전략으로 접근한다고 봐야 되나요? 예, 그 험지를 봤을 때 두 가지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아주 지금 현재 민주당한테 득표력이 아주 약한 지역이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고 네. 보기에 따라서는 국민적으로 상당히 주목받았던 야당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아까 홍남기 지금 부총리가 예정하고 있는 지역구를 지금 강원 춘천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춘천에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 김진태 의원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나왔던 그다음에 경남 그 사천 지금 남해 지역의 경우 여상규 지금 이제 법사위원장 있는 곳이고 법사위원장이죠. 그래서 그런 주목받는 지역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로서는 당장 그 물망이 오른다거나 오늘 그 3명 영입 인사를 발표된 사람들이 특별하게 이번에 새로 보충되는 컨셉을 만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여러 사람을 새로 영입한다거나 뭐 인물을 들여온다고 했을 때 뭐 전문성을 강화한다거나 네. 뭐 과학 인재들이 온다거나 네. 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다거나 그거 있는데 네. 아직 그런 바람은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네. 윤호중 총장이 발표했을 때 나름대로 지역에서의 경쟁력 있는 사람을 험지에 앞으로 대항마로서 꺼냈다라고 네. 한다면 당 차원에서 혹시 사전에 가상 대결 등을 통해서 경쟁력을 한번 확인해 보지 않았겠는가 이런 짐작점을 해보겠고요. 플러스 그나마 무턱대고 내보내지는 않았겠죠. 예, 네. 플러스 그나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은 집권 여당에서 이렇게 내세우니까 네. 언론을 통해서 주목받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네. 지역에서도 당을 대표해서 이렇게 새로 영입했던 사람들이다 당들 주목받을 수는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요. 네. 초반에 영입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마지막 대부분 가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확실히 보장될 만한 확실한 인물들의 경우에는 최종 공천까지 가고 당선까지 가긴 했습니다. 네. 그러나 지난번에 한국당 제가 기억이 나는 게요. 새누리당 때 6명을 젊은 세력 인재라고 대대적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네. 소개를 했는데 지금 전희경 의원 비례로 1명 갔었고요. 네. 다른 1명은 이제 성남에서 공천받았고 나머지 4명은 경선에서 올라가지도 못할 정도였기 때문에 현재 경쟁력을 과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입될 것인가 이것을 같이 주목해서 좀 같이 봐야 될 겁니다. 그렇죠. 뭐 출마를 하든 영입이 됐든 간에 어쨌든 또 당내 경선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뭐 끝까지 살아남을지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된다. 이게 만약에 네. 정권처라면은요, 꼭 네. 그 총선에서 충원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길로 정부 사이드에서 합류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번 총선 거치고 나면 또 남은 기간이 많지 않아서 네. 경쟁력 있는 사람들로 좀 선별해야만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교수님, 그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 우상호 의원, 임종석 전 실장이 뭐 출마를 할 것인지 입각할 것인지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뭐 세 사람은 서울시장의 잠재적인 후보일 수도 있고 누군가 또 대권을 꿈쓸 수 있는데 어떤 길을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일단은 뭐 제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지금 종로에다가 집을 네. 두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혹시 그 정세균 지금 의원이 지역구지 지역구죠? 않습니까? 그 육선 의원이세요. 네. 그래서 또 원래대로 하면은 이제 전직 의장 같은 경우는 통상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제 부출마를 많이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박관영 전 의장이 만든 하나의 갈래인데요. 정세균 의원은 어떻습니까? 그럼? 지금 정세균 의원은 상당히 지역구와 관련돼서 출마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종로라는 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만약에 정말 그 뭐 야당에서 어떤 인물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험지 출마론이 나오잖아요. 그 지역에 유승민 의원이 나올 수도 있고 뭐 황교안 대표도 나올 수도 있고 다른 뭐 굉장히 나름대로 인지도가 높은 분이 나왔을 때 과연 더불어민주당에 정세균 의원만큼의 경쟁력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굉장히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임종석 의원도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세균 의장을 혹시 국무총리로 영입을 하고 그 자리가 비면은 혹시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가는 게 아니냐 뭐 시나리오에 불과하지만 여하튼 간에 뭐 그런 거 막 돌아요. 그런데 여하튼 간에 정세균 의장은 굉장히 나름대로는 대권에 관련돼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육선의 종로에서 만약에 성공을 하고 유력한 야권 대권 후보와 경쟁에서 승리하면은 저는 빠르게 정세균 의원도 여권의 대권 후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포기하지 못할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면 이인영 지금 원내대표는 뭐 서대문에서 당시에 이성원 의원이랑 지금 우상호 의원이 5번을 싸웠거든요. 만약 6번 싸워서 승리를 한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서울시장 후보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뭐 박영선 장관이라든지 지금 우상호 의원이 혹시 다음 서울시장 선거에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은 이제 3선을 했기 때문에 나오진 않거든요. 그것을 염두에 둔다고 한다면 여하튼 이번에는 선거에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강한 욕구인데요. 결국은 과거에 386이 이제 지금 586이 되면서 일부에서는 586이 기득권 세력 아니냐라는 것까지 나왔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잘 해소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당은 야당보다도 훨씬 선거 전략을 짜는데 유리한 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천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그 현역 의원들이 불출마를 하면은 뭐 다른 쪽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야당보다는 유리한 그 측면에서 그것을 총괄하고 있는 뭐 이제 총선 기획단이고 총선 기획단 안에 지금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지금 포석해 있다는 것을 갖고 있는 걸 본다고 한다면 훨씬 더 유연하게 접근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합니다. 그 386들의 이후에 더 큰 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선택이 가능하겠는데요. 일단은 공백기가 있으면 불가능하겠죠. 그래 나머지 선택이라는 것은 지역구에 다시 도전해가지고 당선되는 것 아니면은 정부에 합류하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지역구의 선거를 통해서 당선돼야만이 앞으로의 경쟁력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아까 정세균 전 의장 얘기하셨는데요. 상당히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뭐 임종석 전 실장 관련해 가지고 서로 교통 정리를 위해서 총리 관련 얘기 나온다 했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니까 아주 오래전에 박정희 정부 시대에 국회의장과 총리를 둘 다 했던 사람이 있고요. 이후에 국회의장이 다시 뭐 총리로 간 얘기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률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은 의전 서열로 보면 국회의장은 대통령 다음 아닙니까? 총리는 산부 요인 다음에 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과연 국회의장까지 한 분이 산부에 한 장을 했던 분이 다시 대통령 밑에 총리로 가는 게 적절하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격이 안 맞는다 뭐 이런.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부 시대 정일권 총리가요. 굉장히 긴 세월 총리를 했었죠. 아마 역대 총리 중에서 가장 길었을지 모르겠는데 6년 반 정도를 총리를 했고요. 나중에 국회의장을 했습니다. 순서로 보자면은 의전 서열로 국회의장 2니까 총리하고 올라가는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과연 총리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긴 한데 특별하게 국회의장 거친 정세균 의원이 갈 수 있을까 약간 회의적인 측면이 있고요. 아까 김영준 교수 얘기했다시피 그 대권에 관한 본인의 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도전했다 실패하긴 했었지만은요. 그 점에서 봤을 때 아마 종로에서 다시 한번 도전해가지고 일선에 성공한다면은 충분히 본인도 다음에 다시 한번 본격적인 대권 도전도 가늠해 볼 수 있어서 여전히 그냥 누구한테 양보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다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임종석 전 실장도 뭐 대권의 꿈이 있는 거로 알려졌기 때문에 예. 네. 뭐 그렇겠지만은 지금 이제 본인의 거주지까지 임종석 전 실장도 종로 쪽으로 옮기긴 했지만 네. 또 막판에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죠. 그렇죠. 이제. 예. 자, 뭐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 지금 의원이죠. 100% 국민 경선을 실시를 해서 보수 통합 뒤에 공천을 그런 식으로 하자. 그리고 대권 인사들, 대권 주자들 험지에 출마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죠. 누구든지 다 공천 신청을 해서 이번에 한해서 당원 투표가 아닌 국민 경선에서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가면은 저는 이 문제는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대권 주자 내지는 정치 지도자급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당의 지금 불리한 수도권에다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파 정치 세력이 이렇게 어렵게 되는 과정에서 책임자급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번 선거에 저는 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보수 대통합을 계속 들여다보면 볼수록 상당히 방정식이 복잡해서 과연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뭐 그중에 하나가 이제 공천 문제일 텐데요. 만약에 들어오면 지키는 자와 새로 들어온 자가 경합을 할 수도 있고 전략 공천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얽히지 않겠습니까? 핵심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지금 두 가지의 플랜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김무성 의원이 얘기한 거를 보통상 우리가 플랜 A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플랜 A의 핵심은 뭐냐면 황교안 대표가 갖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공천에 개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통합을 하게 되면은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김무성 의원은 국민 경선, 그러니까 당내 경선을 하지 말고 아예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겹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선을 해야지만이, 그러니까 쉽게 보면 여론조사를 해야지만이 바른미래당에 있는 의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이 경선에 참여하면은요 선거법상 다시 나갈 수가 없게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지금 황교안 대표 측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뭐 최근에는 뭐 박형준 의원이 얘기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플랜 B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단은 황교안 대표 중심으로 자유한국당이 당명을 바꾼다 하더라도 일단 외부에 있는 대권 후보들은 선대위로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공천심사위를 만들어서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모든 공천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것. 거기서 이제 충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는 그 공천심사위원회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또 공천파동이 나오니까 이럴 경우는 보수 통합의 핵심적인 그런 시너지 효과는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공천에 대한 문제를 명확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후 통합으로 가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결국은 중진들은 험지에 나가고 본인은 뭐 불출마 선언을 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력한 대권 후보들은 가장 험진 쪽에 자진으로 나가서 심판을 받는 그런 식의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무성 의원들이 지금 당의 지도급 인사들의 희생, 헌신은 좀 주장할 만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김무성 의원이 본인이 두 번이나 공천을 못 받거나 포기했었죠. 그렇죠. 한 번은 못 받아가지고 무소속으로 당선이 된 적이 있었고요. 한 번은 또 연거푸 지난번 19대 때 못 받으니까 엄청 고민하다가 본인이 보수 분열이 해결되지 않겠다라고 포기했죠. 2012년에 포기했다가 이제 그 다음에 보궐선거로 당선이 되고 그랬습니다. 거기다 이번에는 본인이 적어도 다음에 대권 도전하려는지는 물론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총선은 본인이 나가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아마 지도급 인사들에게 이번 총선을 앞두고 본인들이 희생 험지 가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이 적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지위는 아닌가 그렇습니다. 다만 당의 그 지도급 인사들이 험지에 가야 된다. 대체로 과거의 책임론 말고 지금 지도급 인사들은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사람들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사람들고 대권 도전을 얘기하는가 했을 때 쉽게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현재는요. 왜냐하면은 황교안 대표라든가 한두 사람 빼놓고는 여론조사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사람이 현재는 황교안 대표 또 다른 당에 있는 유승민 의원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당의 그냥 담재적인 사람들 누구를 가지고 지금 차기 대권 주자라고 얘기할지 좀 애매해 보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예.
뭐 홍준표 전 대표는 뭐 대답을 한 것처럼 들리는데 왜 자꾸 자기 보러 어디 나가라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냐.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리고 내가 당에 대해서 충분히 공헌을 했는데 왜 갑자기 마치 굴러들어온 황교안 대표가 자꾸 뭐라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고 있어요. 황교안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네. 아마 초재선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었습니까? 삼선 그리고 황교안 대표에 네. 대해서도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니, 아까 예를 들어서 황교안 대표 당에 공헌한 일이 무엇이 있느냐가 자기가 얘기를 할 때는 황 대표와 자기랑 똑같은 상황 속에서가 아니라 자기는 충분히 당에다 공헌을 그렇죠. 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강북 험지로 나가서 뭐 바람을 일으켜주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최종적 선택은 자기가 하겠다는 것이죠. 등 뜨물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때는 뭐 혹시 영남 쪽에 나오는 것이 아니냐란 말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꼭 국회의원을 해보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대구도 아니고 그리고 네. 영남도 아니고 네. 하여튼간에 본인이 선택을 하겠죠. 그러면서 봤을 때 네. 험지에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훨씬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본인이 앞으로 대권에서 나름대로 영향력을 가지려고 한다면 가장 당이 원하는 쪽에다가 나가서 거기서 나름대로 승리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지만이 황교안 대표와 더불어서 총선이 끝나고 나서 대권 반열 속에서 갈 수 있는 길이 생기지. 만약에 뭐 비단길로 간다든지 누가 봐더라도 쉬운 길을 가지고 한다면 뭐 총선 이후에 대선을 갔을 때 나름대로 설득력이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네. 밀려서가 아니라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네. 가장 필요한 것을 하겠다. 그런 식의 그 메시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 뭐 1월 달쯤에 어디 출마할지를 밝힌다고 하니까 뭐 여기서 이제 홍준표 전 대표 얘기는 좀 정리를 하고 이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언론에 출연을 해갖고 이 보수 대통합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사람이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당청 관계가 망가지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당 핵관이라는 사람, 당 핵심 관계자, 그리고 청핵관, 청와대 핵심 관계자 이런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익명 인터뷰하면서 판을 깨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황 핵관은 뭡니까? 이제 황교안 대표 핵심 관계자는 뭡니까 이게? 저는 뭐 어느 쪽이든지 간에 그 지금 상황에서는 황교안, 유승민 두 축이 있기 때문에 핵심 관계자라는 사람들이 옆에서 좀 회방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기자들도 핵심 관계자가 누군지 알고 이 최고위원도 본인도 누군지는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네. 어쨌든 황교안 측 인사가 보수 대통합을 방해하고 있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네, 뭐 의도적인 방해도 포함되어 있나 모르겠지만은 상황 파악을 잘못하고 잘못 전달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바로 지난번에 원유철 의원을 메신저의 대표로 임명했을 때 그 다음 날 뭐 제가 진행하는 프로의 이준석 지금 전 최고가 바로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왔던 그 원유철 의원이 양쪽 통합의 단장을 맡기는 것에 대해서 서로 교감이 돼 있다라는 이런 메신저 역할에 대해서 오히려 잘못 전달했던 걸 지금 찝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이게 불거지면서 그나마 조금 접점이 만들어지려고 했던 황교안 대표하고 지금 유승민 의원하고 양쪽의 통합 접점이 만들어지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지금 이제 말만 설왕설래하면서 악화되는 상황을 두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난번에 황교안 대표가 대통합을 긴급 기자회견을 했을 때요. 제가 그날 뭔가 좀 접점이 만들어지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좀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여전히 신당을 만드는 것에 대해 초점이 돼 있는 것이지 황교안 대표가 지금 주장했던 것에 대해 바로 호응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규리였습니다. 네. 다만 통합 얘기가 나왔을 때 그걸 의도적으로 거부할 필요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가능성을 남겨뒀던 거고요. 네. 다시 구체적으로 유승민 의원이 그런 얘기했죠. 본인이 꺼냈던 통합의 세 가지 원칙 중에 하나도 좀 관철된 게 없다. 예컨대 탄핵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건너자고 했다든가, 개혁 보수의 길을 약속했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과거의 틀을 벗어서 새로운 당으로 시작하겠다는 약속이라든가 이 세 가지가 하나도 진척이 안 돼서 서로 뭔가 그 통합을 논의하기는 시작도 안 돼 있다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보수 대통합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려 섞인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회의적인 부정적인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황교안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할지 또 유승민 의원이 어떻게 화답을 할지 또 다른 정당들, 다른 인사들은 어떻게 참여 의사를 밝히거나 불참을 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시간이 많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